여러분들의 나간 퀴즈가 주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의미, 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고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 볼 때 이 주방이라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힌트가 여기 그림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보는데 이 천녀유언이라는 요 영화는 그 요대지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귀신 얘기죠. 귀신 얘기를 하는 건데 귀신이 남자로 흘려가지고 잡아먹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옛날 서생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진 찍었는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이거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거죠. 중국에서 아마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해서 뒤에 나름대로 배낭 하나 메고 그다음에 우산 하나 들고 또 배낭 위에는 보면은 또 이렇게 너무 뜨거울까봐 이렇게 햇빛도 가리는 사양도 있고 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다음에는 좀 더 일찍 다녀요.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해요? 일찍 다녀야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주라는 의미. 자, 주라는 의미는 주자가 무슨 주자죠? 팔꿈치 주, 후는 기후자죠. 팔꿈치 뒤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답안을 써줬어요. 근데 과연 요 그림에서 팔꿈치 뒤하고 주방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왜 주방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주라는 것을 강조할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혹시 뭐 누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저 사진상에서 보면은 네? 저 사진상에 보면은 소매가 되게 큰데 소매 자세히 보시면은 노랗게 책이 삐져나온 게 보이거든요. 어디요? 얼나 아래요. 여기요? 네. 요거? 네. 네. 그 넓은 공간에다가 책을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 대신들 보면 항상 중국 대신들 보면은 손을 양쪽으로 합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책을 넣어서 이렇게 옷 속에 손을 넣는다고요? 네. 그 공간에다가 책을 보관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을 꺼내서 참고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주방입니다. 예. 이렇게 답을 해줬죠. 뭐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른 이야기 쓴 사람도 꽤 있던데. 예. 저는 그 옷 소매 안에 있는 책은 사실 못 보고 저 배낭에 이렇게 큰 같은 걸 매달아놔서 그게 위치상 팔꿈치 뒤여서 거기를 주방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팔꿈치 뒤인데 주방이라는 책이 팔꿈치 뒤에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이야기하시죠. 항상 들고 다니다가 응급상황 때 꺼내는 책이라 했는데 그러면 가롱이 그 책을 쓸 때 내가 이 책에 엄선된 내용만 넣어서 자신이 있다는 뜻을 가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쳐주세요. 박수 치려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항상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그다음 자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줬고요. 또 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예. 주가 응급 상황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응급 상황에 응급이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상황에 관한 때는 그런 상황이 큰 것이다. 이렇게 했죠. 예. 내가 못 보면 이야기 좀 하세요. 못 볼 수 있으니까. 주방이 팔꿈치 뒤인데 그렇게까지 공간이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서 휴대할 만큼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책이 이제 휴대할 만큼 작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이 종합이 되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한 말이 거의 맞아요. 거의 다 맞으니까 응급 상황에 쓰는 것이다. 응급 상황에 쓸 때는 응급할 때 어떻게 보면 컨닝 페이퍼죠. 응급할 때 바로바로 보고 쓸 수 있는,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기억을 다 못하니까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을, 좋게 표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을 항상 들고 다닌다. 항상 휴대한다. 항상 휴대한다는 의미로서 그럼 책이 크면 안 되겠죠. 책이, 이거 잠깐 빌릴게요. 네. 책이 이만큼 크면은 이걸 항상 휴대하기 힘들죠. 이건 좀 휴대하기 힘든데, 뭐 핸드폰 같은 이런 거는 휴대하기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 요즘 말도 아니죠. 뭐 포켓판, 요즘 뭐 스마트폰 정도의 그런 이 스마트 기기에다가 딱 놓고 다니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죠. 팔꿈치 뒤에, 여기쯤 되겠죠. 팔꿈치 뒤에 게.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옛날에는 이 옷이 좀 어땠어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넓죠. 소매는 약간 좁은 편인데 그 속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붙짐을 치면서 짐을 지면서 이렇게 어깨에 이걸 줄을 잡으면서 여기다 이 중요한 서적 책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요 팔꿈치 아래로 가죠. 팔꿈치 뒤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요즘 가장 꺼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짐을 들고 가다가 휴대폰 전화 오래 하면 이렇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팔꿈치 이 옷깃 속에 넣고 거기서 바로바로 꺼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고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라는 의미로서 주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주 비급방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비급, 급할 때를 대비해서. 자, 언제? 팔꿈치 뒤에다가 급할 때 대비해서 만든 방서이다. 라고 해서 주 비급방이라는 책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뭐 주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분 있을까요? 발표하는 것 좀 늘리려고 하니까. 예, 없으면은 우리 수업에서 이제 수장 시대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주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가들, 두 번째 시간에 의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여러 의가들이 있는데 그런 의가들의 어떤 의학 사상이라든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팀플레트 주제를 아직 안 정한 1조, 6조 아직 안 정했는데 좀 정해서 기록을 좀 해주세요. 가장 밑에서 쓸 때니까. 팀플렉스 내용도 해서 팀플렉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중간고사 이전에 지금 시작을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나도 이걸 뭐 계속 단속을 안 했는데 이 중간고사 끝나고부터는 좀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주차에 발표를 다 해놓고 12주차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팀프로젝트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중간고사는 두 개 보면 같이 보면 되겠죠. 저녁 시간에. 어때요? 중간고사 시간 50분 동안에 한 2개 정도 문제 쓰는 걸로 예전에 했던 식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고사 시간 언제쯤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안 볼 거예요? 시간 그러면 과대표랑 상의해서 정하게 할게요.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언제쯤 하겠다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미리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문제가 나갈 때 혹시라도 이렇게 이 문제가 안 열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가 용량이 다 찼나를 확인해 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다 차면은 그 과정을 내는 거 이런 것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글 드라이브 확인해서 용량 찼나 안 찼나, 찼으면 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PDF 파일이다, 뭐 아량글 파일이다 이런 건 좀 지워주셔야 용량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뭐 사진 파일 같은 거 다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왕숙하의 맥경, 가로가 주방, 도움경의 신농본초경 주소, 그다음 소원방의 재병원으로 순사막의 비급청금 예방, 왕도 외대비용 같은 이런 책, 사람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발표를 좀 누가 해보실까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와서 해주실래요? 네, 이거 돌려줄게. 슬라이드 좀 보여줄게요. 예? 예? 가능하면 나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앉아서 하도록 할게요. 누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저 왕숙화 맥경. 네, 요거는 보여줄 테니까 요걸 위주로 좀 해주세요. 네. 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자기 손에 있는 거 다 띄라 했죠?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다 띄고 잘 좀 들어주세요. 발표할게요. 저는 왕숙화 맥경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왕숙화와 맥경이라는 책을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코넬로트에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맥경이라는 거에서 그 맥경이 그 왕숙화가 지난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대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정도 전인데, 그때부터 맥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진찰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인상이 깊었고요. 저게 최초로 우리 24맥을 구분해서 상태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맥 뭐 같은 어떤 뭐 뜬맥이라든지 가라앉은 맥이라든지 뭐 빠른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걸 장부와 연관 지어가지고 그 처방이랑 진료에 사용했다는 것에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촌관척을 이때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도 우리의 진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준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서 왕숙화의 맥경이라는 책이 우리의 한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어렵게 발표했는데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질문 좀 하실래요? 질문 좀 해주세요. 나와서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오기 힘들고 발표하기도 더 힘들어지죠. 뭐 여러분들한테 대단하고 요구하는 거 아니죠.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또 질문하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예, 마이크 줄게요. 네, 처음으로 24가지의 맥상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맥상이라는 것 자체가 24개까지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24가지 맥상이 있다 했는데 그 24가지 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할 수 있겠냐? 했죠. 앞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단 뜬맥이랑 앉은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을 잡았을 때 바로 그 약하게만 잡아도 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게 있고, 좀 세게 눌러서 잡아야지 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게 눌렀을 때는 맥이 사라지고 약하게 잡았을 때만 맥이 뛰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부맥이랑 그 다음에 가라앉은 맥, 한자로 신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빠른 맥이랑 느린 맥 이런 거에서 상맥이라든지 완맥인가? 지맥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뛸 때 강하게 뛰느냐 약하게 뛰느냐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아까 빠른 맥이랑 관련해서 1분에 몇 회 정도 뛰는지 심박수랑도 연관 지어서 맥상을 구분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맥상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해 줬고요. 그래서 24가지라고 구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24가지를 쭉 써놨죠. 솔직히 써놨는데 알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본인 맥 계속 잡으려 했었죠? 잡고 있어요? 지금 한번 잡아보세요. 본인 맥. 맥을 어떻게 잡는다 했었죠? 본인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 맥이 어떻다는 거 한번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설명을 좀 누가 해보시죠. 자기가 잡은 맥에 대해서 내 맥은 어떻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좀 더 잡고 뭐 5초 잡고서 내 맥이 이렇다 이거는 좀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1분 이상은 맥을 잡아보세요. 자, 본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맥이 내 맥은 어떻게 내가 느껴진다. 저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자, 손목을 감싸야 되겠죠. 맥을 잡을 때 손목을 감싸서 맥이 뛰는 부분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맥이 이렇게 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죠. 내경에도 분명히 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왕스크가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경에 있는데 내경에서 말하는 맥과 여기서 말하는 맥이 약간씩은 개념적인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맥에 대해서 이 왕스크의 맥경을 굉장히 좀 높이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에서는 좀 더 이 원시적인 형태의 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어떤 맥상이 나타난다. 어떤 병일 때 이러한 맥상이 나타난다. 같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 맥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기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자기 맥을 잡은 느낌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게요. 다른 사람도 그 맥상 설명한 것에 대해서 또 할 이야기 있으면 좀 같이 해주시죠. 예. 우선은 그 표맥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좀 독감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맥 가장 여기가 구맥이고 가운데 부중침.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점점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오재근 교수님이 한방 진료를 받았을 때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은 이제 중맥에서 그 식사를 했다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중맥에서는 약간 식사의 기운이 아직 제가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지만 식사를 안 했다는 그런 기분 아닌 기분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침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이제 주말에 열이 한 39도까지 올랐을 때는 좀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는데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이 된 게 느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인의 맥을 그냥 부중침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다.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맥은 일단 잘못됐다고 내가 뭐라고 지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내 맥을 잡고 내 맥상에 대해서 어떤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걸 자꾸 많이 잡으면서 내 맥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두고 병이 났을 때 이런 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잡는 거 수시로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잡으면서 또는 시간 될 때마다 잡으면서 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 보고 그 다음 지금처럼 부맥, 중맥, 침맥 나눠서 처음에 틀좀 눌렀을 때 좀 중간적으로 약간 힘을 좀 눌렀을 때 세게 힘을 줘서 눌렀을 때 맥상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맥을 잡을 때 그렇게 처음에 슬쩍 대고 그 다음 약간 누르고 그 다음 좀 더 세게 누르는
그래서 옛날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콩 있죠, 콩. 콩 3개 정도의 무게로 처음에 누르래요. 콩 3개 올리면 무게 느껴질까요? 전자적으로 아니면 거의 못 느끼죠. 그 다음에 그게 부맥을 잡을 때, 그 다음 중맥을 잡을 때는 콩 6개, 신맥을 잡을 때는 콩 9개. 그래서 콩의 무게 정도로 이렇게 이 맥을 잡으라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콩 3개 정도 슬쩍 잡고, 그 다음 좀 더 세게 잡고, 좀 더 세게 잡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약간 힘을 준다 싶으면 콩이 9개가 아니라 콩 한 300개 되죠. 그만큼 좀 아주 예민하게 좀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부중침이라는 이런 순서로서 맥을 처음에 위에 슬쩍 잡고 그 다음 약간 세게 눌러보고 그 다음 더 세게 눌렀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처음 눌렀을 때 맥이 팔짝팔짝 뛴다 하면은 이것은 표맥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중간이나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맥이 또 별로 안 뛰어요. 그래서 부중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슬쩍 그 다음 약간 세게 아주 세게 눌렀을 때 각각의 나타나는 부위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여기서도 이 23맥을 7표 8리 9도맥이라 해서 23맥을 만들어내고 7개의 표맥, 그 다음에 8리, 8개의 이맥, 그 다음에 9개의 중간맥. 그래서 부중침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발표한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하시죠. 저는 막 그렇게 화려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고, 저는 제 맥을 짚었을 때 그 한의원에 갈 때도 항상 선생님들이 불안정하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본사 선배님도 제 맥을 잡고 혹시 임신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최근에 생리불순도 있고 해서 그런 피로 때문에 아까 만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뛰다가 또 느려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런 거 봤을 때 현재 몸 상태가 맥으로 다 드러난다는 게 신기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내 몸의 상태가 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벌써 있어요. 또 그리고 대부분 느끼죠. 큰 병이 있을 때 아까처럼 독감 걸렸을 때 맥을 잡으면은 맥이 약간 다르고, 그다음 본인이 저렇게 평소에도 맥이 항상 불안한데 거기다가 또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 하면 완전히 맥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좀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들이 좀 더 잘 정상화되면 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원인을 모르고 저런다 하면은 일단은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좀 안정시켜봐라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맥에 대해서 23맥, 24가지 맥을 나누면서 부맥, 뭐 흑맥, 활맥, 상맥, 촉맥 이런 것들은 다들 맥을 천천히 잡았을 때 슬쩍 이 손을 슬쩍 올렸을 때 뛰는 맥들이다. 그 다음에 침맥이나 이 복맥이나 형맥 이런 것들은 맥을 좀 세게 눌렀을 때 그 뼈 근처에서 뛰는 맥이다. 라고 보고, 그다음 중간 맥들, 뭐 이 세맥, 연맥 이런 맥들은 중간쯤에서 뛰는 맥이다. 라고 해서 맥을 7표 8리 9도라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거기다 결맥대맥, 실맥 이렇게 해서 27맥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맥의 종류를 다양하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맥을 갖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침지사뿐이 없죠. 부침, 부하냐, 위로 뜨냐, 가라앉냐, 그 다음 지삭. 몇 번 뜨느냐, 지삭은 아주 쉽죠. 지삭은 아마 요새 또 간호사들도 별로 기계로 하는데, 간호사들이 옛날에는 시계 딱 놓고서는 1분 동안 이 사람이 맥이 몇 번 뛰나를 차트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5초 딱 되고서는 1분이 얼마다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될 정도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기계로서 혈압 재면서 기계에서 맥박이 몇 번 뛴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맥박수를 거의 안 보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맥박수가 80번이다, 맥박수 60번이다, 1분에 80번 뛴다, 60번 뛴다. 요거에 따라 빠르거나 늦구나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의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지하냐 착하냐
빠를 삭자 써서 숫자가 아니라 탁으로 읽어야 돼요. 빠르냐 늦냐 요거에 따라서도 맥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을 그런 책 이름이 여기 뭐라고요? 책 이름이 읽어주세요. 요게 뭐라고요? 책 이름이 뭐예요? 책 이름이 뭐죠? 맥경이요. 맥경이라는 책을 지었다. 이거 여러분들 못 외우면요, 나 김병수 교수 때 맨날 혼나요. 아, 왜 의학 시간에 이런 것도 안 했냐? 막 맨날 혼나니까 좀 안 배웠어도 배웠다 해주세요. 김병수 교수한테. 그 다음에 여기서 맥에서 총관척 3부맥으로 정의했다 해서 총관척, 손을 봤을 때 가장 손가락 쪽 촌, 관척. 그래서 관 부위가 어디냐면요, 손에 보면 뼈 튀어나온 데 있죠. 옆에 이렇게 봤을 때 뼈 튀어나온 데, 뼈가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팔 쭉 올리다 보면은 손가락 대고서는 팔을 쭉 올리다 보면 튀어나온 데 있어요. 거기 안쪽에 맥이 찌는 곳, 거기를 관으로 잡아요. 그래서 관으로 욕하는 거 아니지만 요걸로 딱 잡고서는 그 관 부위에다 딱 대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편안하게 대주면은 총관척 부위가 딱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관척 이 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됐죠. 자, 관 부위 먼저 튀어나온 거 잡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주고, 이 팔이 길다 하면 약간 벌려야 되고, 팔이 좁다 하면 짧다 하면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총관척으로 나눠서 이 맥을 잡는 것이다 되겠는데, 내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진단법이 이 척지 피부라 해서 팔 피부의 어떤 완급, 계속 활색 완급, 이걸 보고서는 맥이 아니라 피부를 보고서는 진단하는 이런 부분이 요 총관척을 재는 거랑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왕숙가 선생은 그 내경의 내용을 약간 변형시켜서 총관척으로 봐도 여기서도 맥으로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총관척으로 이 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 이전에 내경에서의 맥을 잡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부구죠. 머리, 팔, 다리 세 개의 부분 나누고 거기서 각각 머리에서 세 군데, 팔에 세 군데, 다리에 세 군데 맥을 갖다가 비교하는, 그래서 삼부구라는 진단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아주 잘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태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부구맥 잘 쓰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인데 그걸 안 쓰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구 인형 비교맥 기법이 있어요. 기구는 총구 부위를 말하고 인형은 요 목에 띄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맥을 잡을 때 맥 잡는 거하고 그다음 목하고 같이 잡아보세요. 한 손으로 목에 이 맥이 띄는 부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손목에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목에 맥 띄는 부분만 이렇게 잡고 그다음 다른 손으로 손목에 맥을 잡아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차이가 나겠죠? 예. 목에서 뛰는 맥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목에 있는 혈관이 훨씬 더 크죠. 경동맥이 굉장히 큰 게 지나가죠. 해박 씨는 안 배웠어요? 해박 그래 죽으라고 하면서 아직 안 배웠어요? 경동맥이 굉장히 큰 게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에서 뛰는 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목과 기구, 총구에 있는 맥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 목에 있는 맥이 다 크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아닌 경우도 꽤 있어요. 오히려 손목에 맥이 더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육체노동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손에서 맥이 또 크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크죠. 목이 맥이 훨씬 더 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더라.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몸을 움직이고 움직여야 됐었죠.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구맥도 꽤 셌을 것이다 라고 봐서 기구와 인형 두 가지 맥상이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나온다 나가는 부분들이 내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경에 나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내경에서 이야기했던 삼부구라든가 총부인형 비교맥진법은 다 없어지고 요것만 보고서는 총관척 요것만 가지고 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 내경에서도 총관척이라는 부분이 진단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총관척이 아니라 척의 피부를 총관척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척이라 표현하거든요. 척, 요 앞에 팔 안쪽 여기를 척이라 표현하는데 이 척의 피부를 갖다 보면서 진단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거는 그 왕숙하의 묘지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은 도로 공사한다고 뭐 뒤에다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거 시커먼 거 깔아놓고선 해서 뭐 묘는 지금 아마 뒤에 있겠죠. 하여튼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잔뜩 쌓아놓은 이런 걸 갖다가 보고 왔고요. 그 옆에 왕숙하의 무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공부 혹시 누군가 알아요? 당나라 시대 유명한 시인 두보라는 사람의 묘도 요 옆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왕숙하의 이 비석이 있고 그 옆에 요 두보의 비석도 같이 있고 했는데 도로공사한다고 지금 싹 난리가 나서 어떻게 됐나는 모르죠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숙하가 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공원이 있어요. 한 가지 공원이 뭐냐면은 상한론이란 거 알고 있죠? 상한론. 누가 지었죠? 어떤 내용이죠? 요즘 말로 표현한 상한론이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죠? 요즘 코비드19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코비드19처럼 그 당시 독감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상한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 상한론을 쓸 때도 그 육경에 대한 내용이 그냥 장종현 선생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내경에 나왔던 육경에 대한 내용을 그 증상에 맞게 약간 변경시켜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내경 육경과 상한론 육경이 약간 다른데 어찌됐건 그 상한론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계속 그냥 그 원본대로 전파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사라졌다가 이 왕숙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구했나도 몰라요. 하여튼 왕숙하는 사람이 상한의 예라는 걸 써가지고 상한예라는 책에 문장을 써서 상한론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한론을 갖다가 후세에 전파하는데 현재 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요 왕숙하의 상한예 그리고 이 상한론의 변맥법, 평맥법 같은 맥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왕숙하 이야기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상한론에 대한 이야기한 거. 그래서 상한론에서도 상한론이 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론을 공부할 때는요. 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증상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맥상이 이렇고 어떻게 변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한에 나올 때 맥이 부긴하다, 맥이 부활하다, 맥이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들 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한론 공부할 때 맥을 모르고는 상한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한론 공부하기 전에 맥경 같은 이런 책을 보고선 상한론 공부하면은 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죠. 상한론이라고 그냥 상한론 책만 딸랑 보면은 진짜 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선 진단을 하겠다는 이런 좀 무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래야 상한론을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론에 대해서도 후대에 전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라는 거. 누구죠? 지금 말한 사람이? 네, 왕숙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맥경과 상한론을 후세에 전달하는 데 공헌을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왕숙하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발표를 좀 하실까요? 자, 발표.
발표를 좀 해주시죠. 발표와 질의응답. 잘하면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으로 그냥 계속 돌릴까요? 발표할래? 시험 볼래? 둘 중 하나를 할까요? 발표는 없으면 그래도 바로 그냥 이 종이 두고 시험 보게. 이 정도 협박하면 발표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종이 가져와서 시험 볼게요. 발표를 안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동료들 안 살려줄 거예요. 그냥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시험 열심히 보자. 아무래도 종이 주면서 시험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자, 열심히 자는 사람 한번 시켜볼까요? 너무 힘든가 본데. 잠 깨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자, 누가 좀 이야기 해주시죠.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시험 볼까요? 시험지 가져와서. 예? 그럼요. 아니 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 아주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 했던데 요 슬라이드 나와 있다 하면은 요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 나중에 또 그러죠.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또 어떻게 하면은 교수가 협박을 해서 못했다. 무서워서 못했다. 근데 그냥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발표를 좀 계속 시킨다 그랬잖아요. 좀 해줄래요? 네, 여러 사람도 구제를 해줘요.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저 천연두. 네? 천연두요. 천연? 천연두요. 아, 천연도? 시간에 있던 거? 자, 이 시대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와서 좀 나한테 해주실래요? 잘 이야기해주세요. 자, 손 치우고요. 자, 얘기 잘 들어주세요. 이제 저번 주에 교수님께서 천연두를 옛날 사람들이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서 백신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최동준 교수님이 수업하셨던 게 기억나서 그런데 최동준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천연두 그 농포 같은 게 생기면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말린 다음에 그 가루를 마약하듯이 코로 이렇게 싹 들어가게 하면은 천연두가 예방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흥미로워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뭐 관련된 이야기나 뭐 질문이나 있을까요? 예, 없으면 들어가시죠. 수고했어요. 단독이라 해서 얼굴이 좀 뻘겋게 되면서 일어나는 증상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코나 눈이나 입 같은 데가 헐어버리는 납병, 그 다음에 문득병, 그 다음에 천연두라 해서 두창. 옛날 용어는 두창이에요. 한약에 썼던 용어는 두창이거든요. 천연두는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지들 용어로 천연두라는 걸 써서 우리가 그리고 예방주사도 그때 일제시대 이전에 이 예방주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제시대 때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 천연두라는 이름을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두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다라고 생각해서 뭐 나도 천연두 하지만은 실제 우리 전통적인 용어는 두창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이 두창이란 증상은 이 동양이고 서양이고 너무 오래된 거예요. 뭐 최고 오래됐다는 이 문헌 기록에서도 보면은 뭐 이집트나 이런 데 문헌 기록에도 두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왔고 뭐 임금도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왕자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고통스러웠던 이런 질병이죠. 그런 질병이 어떤 경우에는 또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낫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요. 이 고름나무 있죠. 이걸 그냥 띄어서 내 그룹 있으니까 너한테 넣어줄게. 그럼 4명이 이 친구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저 고름을 띄어서 저기는 고름을 띄어서 딱 줬다. 멀쩡할까요? 안 멀쩡해요? 네, 안 멀쩡하면 큰일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게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요 수퍼가 완전히 끝나고 껍데기, 가피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는데 그 딱지를 갖다가 갈아서 코에 넣거나 또는 뭐 팔에 문지르거나 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해봤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소극적으로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벗겨서 자, 네가 입어라. 효과 볼까요? 못 볼까요? 거의 못 보죠. 그래도 한번 그런 방법도 써보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 증상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증상이 생기지 않게 멀쩡한 사람한테 그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의 차원, 예방주사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예방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한의학에서 질병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좀 더 변경시켜주면서 현대화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발전 못했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이 두창을 갖다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들 그냥 흐지부지 사라졌죠. 갑자기 근대화가 되고 그다음 이 제러가 만든 그 우두종법 이것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지고 그 우두종법이 성공률이 처음에 그렇게 좋았냐? 처음에는 성공률 한 20-30%뿐이 안 됐대요. 근데 점점 이렇게 그 개량되고 개발되고 하면서 그 성공률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두창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은 한의학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이건 어떻게 한다 저건 어떻게 한다는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의학에서 그런 거 예방 사상이 있어. 그게 뭐야? 뭔가 몰라.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천연두 예방할 때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 그 다음 단독을 예방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 양생을 해야 된다. 뭐 기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적극적인 치료 방법 또는 예방 방법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오고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외부로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의학에서 예방 사상이 있어. 구체적인 얘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 그냥 내 몸의 전기를 북돋으면 된다. 전기가 싫으면 사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이런 커다란 원칙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을 좀 이렇게 그 원칙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발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나라 시대까지 양재미 수당호대 당나라 시대까지 의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청금방 같은 경우는 이 비금 청금 여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이 또 유명한 책이 뭐가 있다 했죠? 청금방 뭐 유사한 책으로 손삼하게 비금 청금 여방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청금 여방에 추가해서 날개를 달아서 청금방에서 쓰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추가했다 해서 청금 익방 날개 익자 써서 청금 익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청금 익방에는 상한론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유실했다라고 하는데 그 청금방에서 그러니까 아까 상한으로 갔다가 이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누구였죠? 상한으로 후세에 전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금방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왕숙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왕숙하가 상한으로 후세에 전달하는 데 크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상한으로의 매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다 라고 했는데 그 왕숙하 말고 이 손사막도 청금저방, 청금입방에서 상한과 관련되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상한은 이 청금방에서는 상한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편수가 빠져 있어서 그것이 상한이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상한론에 대해서 왕숙하와 손사막이 그 상한론을 후대에 전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손사막이 살던 지역은 서안 쪽이에요. 서안. 서안 하면은 어디인가 알죠? 서안도 좀 더 옆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죠? 서쪽으로 가면은 실크로드. 그죠?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 서안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차고 서쪽에 있는데 그 서쪽에서 있고 장준경이 상한로는 뭐 장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 유학 가는 호북 뭐 그 근처예요. 호북성 근처. 이제 미치거든요. 아래 지방이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요 상한론이 이 청금방에서 그 글을 갖다가 상한론에 대한 글을 인용해서 썼다는 것은 그 책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찌됐건 이 손사막 선생이 상한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청금방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백과사전 형식의 책이거든요. 전체의 모아서 백과사전 형식으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맥경과 청금방. 청금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코넬 때 썼을 거예요. 그 정도만이라도 한번 쭉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보시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거 마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발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발표하는 다음부터는 이제 종이 가져와서 시험 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발표를 좀 해서 우리 동료들 좀 구해주세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출석 안 된 사람은 잠깐 나와주세요.